저희는 주식, 채권, 그 부동산 중에서 이제 뭐 리츠 같은 그런 부동산, 원자재 그런 정도로 자문사들이 갖고 있는 가지수 중에 인모스가 갖고 있는 가지수만큼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뭘 해도 다 0이었죠. 마이너스. 보시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 리츠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한 해는 2022년이 유일하죠. 인모스가 잘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작년도 2022년도는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자산 배분이 완전히 박살난 기간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부터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2022년도는 자산 배분이 꽝이었다. 인모스는 자산 배분이라는 거에 굉장히 목숨을 건 회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문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자문사들은 주식 위주로 합니다. 채권만 하는 자문사가 있는데 거기는 채권만 해요. 주식을 안 하면서 채권만 하는 데는 있지만 주식을 잘하는 자문사는 채권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식이라는 아주 특별한 무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다루기 때문에 채권을 하질 않죠. 그게 이제 자문사. 근데 저희는 주식, 채권, 그 부동산 중에서 이제 뭐 리츠 같은 그런 부동산,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저희가 금을 한 1200에서 1300불 사이에 샀는데 이게 1900불 정도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저희 포트 안에는 아직도 리츠가 상당히 뭐 배당 뭐 이런 쪽에 리츠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리츠는 저희 자문사 시작하는 첫 해부터 시작해. 그런 정도로 자문사들이 갖고 있는 가지수 중에 인모스가 갖고 있는 가지수만큼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2020년 코로나 끝나자마자 ELS를 다 광범위하게 했어요. 왜? 그 당시 ELS 쿠폰이 7%, 8% 나왔으니까 1년 이자가 7%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ELS를 광범위하게 권유했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금, 리츠, ELS, 뭐 채권 요즘 한 몇 년 동안 채권 하지 말자고 했지만 2019년도만 해도 신흥국 채권 관련된 그 펀드를 광범위하게 모든 포트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뭘 해도 다 0이었죠. 마이너스. 보시는 것처럼 주식과 채권, 리츠가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을 한 해는 2022년이 유일하죠.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표는 세로 줄은 채권 수익률, 가로 줄은 주식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줄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면 주식이 플러스 난 거고요. 채권 수익률이라는 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면은 주식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운데 있는 그 가로줄을 해서 위에 있으면 채권이 플러스, 밑에 있으면 채권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본으로 딱 보면은 가운데 세로줄로부터 봤을 때 아래쪽에 있으니까 주식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난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 있죠. 마이너스 40% 넘게 난 거예요. 그런데 가로선으로 봤을 때 위에 있으니까 채권은 플러스 난 거예요. 채권은 10%는 아니지만 10%에 근접하는 플러스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은 주식은 와장창이었지만 적어도 채권은 플러스가 났어요. 대부분은 이런 식인 거죠. 오른쪽에 있는 주식도 플러스, 채권도 플러스인 거 회색점 보면 많죠. 지나간 20년 동안에는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올랐던 애가 더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에다 넣어놓든 채권에다 넣어놓든 혹은 주식, 채권 넣어놓은 걸 같이 넣어놓든 다 잘 됐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2022년 까만 점은요, 보시면 가로줄로부터 아래에 있으니까 채권 마이너스 난 거예요. 어느 정도 한 20%는 아니지만 한 7, 8%. 그 다음에 세로줄로부터 왼쪽에 있으니까 주식 마이너스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이너스 20% 정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20%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낸 아주 유일한 해. 왜냐하면 2015년, 2018년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은 주식이 좀 더 마이너스 나거나 채권이 조금 더 마이너스 나거나 이런 식으로, 주식만 더 마이너스 났네요. 이런 식으로 채권은 그래도 채권 마이너스였구나. 채권과 주식이 조금 더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조금 마이너스 난 거지만
22년도는 모두 두 자릿수. 거기다 리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까지 모두 마이너스. 예. 이런 해는 없었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둘 다 오르는 동조화는 자주 나타났어요. 다만 작년도처럼 같은 쪽으로 움직이지만 아주 그냥 거의 100% 같이 움직이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상 최고치. 동조화 지수가 플러스 0.6이 있고 마이너스 0.6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주식이 하락할 때 채권이 올라가는 것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0.6이냐 마이너스 0.8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아주 강하게 반대로 가느냐 약하게 반대로 가느냐, 이걸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상관관계이지만 그 강도가 0.6으로 가는 것보단 0.8로 갈 때 더 센데, 플러스가 나 있는 플러스 0.6은 뭐냐면 플러스 동조하기 때문에 주식이 플러스 날 때 채권도 플러스 나고 주식이 마이너스 날 때 채권도 마이너스 나는 동조화돼 있지만, 그 강도가 주식이 20% 오르면 채권도 20% 오르고 주식이 20% 빠지면 채권도 20% 빠지는 거의 1.0에 가까운 그런 동조화는 22년도가 아주 유일한 사. 보시면 그럼 이런 동조화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라고 봤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긴축이 나타났을 때, 아주 가파른 긴축. 보시면은 칸칸칸칸이 올려놓은 게 금리 인상 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탑을 쌓은 해에만 파란색이 꼭대기로 가 있죠. 동조화가 심각해진다는 얘기. 긴축이 심해지는 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주 강력하게, 같이 좋으면 같이 좋고 같이 나쁘면 같이 나쁜 정도가 거의 100% 일치하는 정도로. 둘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 났다 그랬죠. 이게 동조화 지수가 아주 큰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상관관계다. 이런 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긴축이 심각할 때, 가파를 때 나타난다. 작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식과 채권이 동조화되거나 혹은 다 같이 마이너스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긴축에 의해서 다 같이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이제 23년도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과 채권이 동조화돼 같이 움직이더라도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올라가는 쪽으로. 자, 그러면 예전에는 긴축 때문에 그 모든 자산 배분이 소용이 없었어요. 모두 마이너스 나고 모두 마이너스 나니까 다 같이 같은 쪽으로 움직일 때는 자산 배분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이 긴축이 멈추고 정상적인 금리에 들어가면 자산 배분에 관련된 그런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그 시도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많이 고려해야 좋은 때다.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모스는 저 다양한 자산들을 다 고려해 보는 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국내 주식을 할 건지, 삼성전자를 살 건지, 엔비디아를 살 건지, 해외 주식을 살 건지, 미국 걸 살 건지, 유로존을 살 건지, 일본을 살 건지, 중국을 살 건지, 이런 것들. 채권으로 말하면 국내 한국 국채를 살 건지, 아니면은 미국 국채를 살 건지, 미국 회사채를 살 건지, 미국 하이힐드를 살 건지. 대체 자산으로는 원자재, 원유를 살 건지, 금을 살 건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건지, 인프라 투자를 할 건지. 올해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그 글로벌 투자 유니버스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아래 자산군별로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냐라고 예상을 해볼 때 신기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모두에게 인플레이션이 플러스 수익률 효과를 내는 거죠. 플러스 수익률 효과는 대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 주식이 올해 몇 프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인플레이션이 3% 나타나면 그 3%가 주식 수익률에 플러스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식 수익률을 3% 더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2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식을 떨어뜨렸는데, 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주식을 그만큼 더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납득이 안 되시겠죠. 채권도, 원자재에서도, 부동산 인프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임대료 같은 걸 보면, 임대료는 무조건 언제 올려주게 되냐면 인플레이션만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려주게 돼 있죠.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3개월 기준일 경우 3개월마다 인플레이션 올라간 만큼을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더 가격이 올라가는 존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때 실물 자산이 오른다는 게 재밌네요. 그럼 작년에 왜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거래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조달 금리가 약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너무 많이 드는 바람에 PF를 하다 말고 삽을 뜨지를 못해. 왜? 자금이 계속 연달아 들어와야 되는데 뭐냐면은 상환 발행돼 3개월짜리가 계속해서 차환 발행돼야 되는데 발행되다 말고 멈췄어. 그러면 사업하다 말고 땅 파다 말고 아파트 그 불도저 돌아가다 말고 서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런 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는 부동산이 망가졌던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는 어려움을 도움을 주지만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직접 효과는 원래는 있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금리가 그거를 오히려 압도적으로 눌렀다면 올해부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범주 내에 돌아온다면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은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에게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사례를 넣었습니다.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가 작년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G20 국가의 주요국 증시 수익률을 등락률을 보니까 2022년 12월 말일자로 봤을 때 1등이 터키예요. 182% 났다는 거예요. 꼴등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꼴등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당연하죠. 그런데 터키가 1등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터키 인플레이션이 83%까지 올랐거든요. 83%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 터키에서는 작년도에 실제로 83% 올랐어요.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인플레이션 그래프가 보이시죠? 22년도에 수직으로 올라서 61%를 저 그래프에서 나오지만은 사실 최고는 83%까지 올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나요? 왜 생겼나요? 하면은 거기 위에 그림에 나오는 저 사람 누구냐면 에르도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라는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뭔 짓거리를 했냐면 남들은 다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작년도에 몇 번이나 금리를 거꾸로 내렸어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자기만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작년도에 미친 짓을 한 거죠. 금리를 오히려 내려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아 버렸죠. 거기다가 지난 목요일 날은 최저임금을 한 방에 55% 인상한다. 최저임금을 하루 만에 55% 인상하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가가 폭등을 해버려서 리라화가 폭락을 해버려서 최저임금을 받는 약간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겐 더 독약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어찌됐든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보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2023년 6월 달에 있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요. 지금 대통령인데 또 당선되기 위해서. 요번에 당선되면 30년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친 거죠,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정말 안 됐지만 튀르키예 사람들이 저런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 때문에 다 같이 피해를 입어서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오른 나라가 튀르키예였다는 게 믿을 수가 없죠. 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주식이 박살이 났는데 튀르키예는 인플레이션이 83%까지 올랐으면 더 박살이 나야 되는데 왜 터키 지수가 2배나 올랐을까? 보시면 터키 그 이스탄불 100 지수 같은 기준으로 보면 2556에서 5509까지 사실상은 200% 이상 올랐어요. 저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겼나라고 보면 실제로 터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식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이 올라서 그거를 해지하는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은 2배가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은 최고가 83%였으니까 방어한 거죠. 그럼 저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주식도 같이 올려놓게 되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주식을 올려놓는 효과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나? 네, 사실은 원래 터키처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도록은 되어 있던 거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게 개를 내리누르고 주식시장을 떨어뜨렸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은 오르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자, 밀턴 프리드만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은 시간차를 둘 뿐 화폐적 현상을 동반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1974년부터
80년도 초까지 아서번지가 중앙은행장이었던 때를 지나서 볼커가 중앙은행장이었던 82년, 83년도 때를 주식시장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보시면 82년 6월, 7월 달까지 주가가 내려옵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한때 13%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볼커가 81년, 82년 이때 금리를 20%까지 올림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3%대에 안착해서 3%대 이상의 3%, 4%를 왔다 갔다 하는 인플레이션에 안착한 뒤에 볼커가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멈추고 나자마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얼만큼 올랐나요? 700포인트에서 거의 130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2배 이상 오른 거죠. 얼마 동안에? 1년이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한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에 지수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아까 제가 볼커 스토리라고 말했던 게 이겁니다. 단 4개월 만에 정고점을 돌파해요.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얘를 눌러야만 하는 때가 아닌 이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금리 올리는 거를 멈추는 시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모든 경제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반영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디즈니가 몇 개 요금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요금 내린 내용을 보니까 약간 웃음이 날 정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놀이동산, 우리가 아는 그런 놀이동산도 갖고 있고 월트 디즈니 유명하잖아요. 또 뭐 다 갖고 있어요. 영화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루즈도 갖고 있고 뭐 별거 다 갖고 있어요. 월트 디즈니는 굉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도 괜찮은 회사인데 어쨌든 이 월트 디즈니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금을 빵빵빵빵 올렸었거든요. 놀이동산 월트 디즈니 요금도 막 하루 하려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약간 할인받을 수 있는 평일 요금제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이걸 없애버렸던 거를 지난주에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평일 요금제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요금 할인을 원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주차장 할인제를 도입한 거예요. 요런 정도로 옛날로 돌아갔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월트 디즈니의 그 값을 올려놓은 거에 정규적인 가격은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작년까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그게 월트 디즈니의 주가를 하락시켰지만 만약에 올해 들어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잘 조절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정상적인 경제 행태로 돌아간다면 과연 월트 디즈니가 작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올려놨던 그 요금을 다시 옛날로 돌려놓을 만큼 하락시키겠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가격 올리는 건 더 이상 못하지만 올려놓은 가격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3%, 그러니까 연준이 자기네들 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이 아래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월트 디즈니가 자진 반납하고 가격을 내릴 거냐?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2022년도에 올려놓은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3%까지 떨어지고 2%대까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은 갑자기 조금 들어가고 가격은 똑같이 받고 그러면 이 적어진 비용과 올려놓은 가격 사이에 그 마진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이 생활화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광범위한 모든 업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등이 금리 인상을 멈춘 첫 해인 올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 과대주가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때 도대체 첫 번 반등장에서 얼마큼 오를지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라. 그 전에 함부로 팔지 마라. 오히려 첫 번째 반등에서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버티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그런 의미죠. 어떤 거 위주로 올라가느냐? 낙폭 과대, 금리 정점 수혜주 위주로.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 위주로 처음에는 반등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QE 1, 2, 3를 했는데 12년까지 3번의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때 쏟아부은 돈이 4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융위기가 터질 때 연준 대차대조표 잔고가 5,800억이었어요. 그게 QE 1, 2, 3가 끝나고 나니까 4조 5천이 됐거든요. 정확하게 한 4조 늘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번 코로나 때 연준이 얼마를 늘렸냐? 4조 3, 4천이었던 게 9조가 넘어갔어요. 지금 양적 감소로 인해서 1조를 줄여놓겠다는 게 계획인데 1조를 빼도 8조대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4조에서 8조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4조를 늘렸어요. 지난번 금융위기 때 4조를 늘렸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금융위기에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뒤부터 바닥부터 따지면은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다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코로나 때 산만을 갔지만 그 전에 이미 금융위기 때 바닥부터 따지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돈을 풀었기 때문이고, 돈을 푸른 건 지금 작년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상을 찾고 정상적으로 양적 완화가 가동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돈의 힘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